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한 도시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하여 아주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결혼 전에 있었던 뉴스에 실린 우리 양가 식구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기가 막히고 황당하며 재미있고 반전도 있는 그 이야기인데요. 제가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서 재미있게 써보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작은 부대찌개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열심히 일하시다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분점을 20곳이나 늘려 크게 성공하셨습니다. 유치원에 입학했을 때 큰 상가 2채를 소유하게 되셨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래서 부족함 없이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구김살 없이 매사에 긍정적인 이유를 떠올려 보니 모든 것이 부모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대학에 조리학과로 진학했고 열심히 요리를 배우고 연구하며 부모님처럼 대표 음식을 만들어 크게 성공하는 걸 꿈꿨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부모님께서 자신들 밑에서 일하라고 권유하셨지만 저는 제 힘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일을 거절했습니다. 대기업 식품회사에 입사하여 요리 연구가로 일하기로 했죠. 많은 식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차근차근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연애 또한 쉬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대학 때부터 사랑이 식으면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며 여러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다 나이 30이 되어 만난 남자친구와 2년 동안 사귀면서 그동안 만난 남자들과는 많이 다르고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인성도 훌륭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매력에 빠져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 또한 저와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났기 때문에 둘 다 30대 중반이 되자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별한 프로포즈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시부모님은 이전부터 자주 만나왔는데 저를 많이 칭찬하고 귀여워해 주셔서 결혼한다고 하니 엄청 기뻐해 주셨고 진심으로 부모님이 그 일을 미리 예감하고 계셨다며 두 팔 벌려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곧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들이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예의 바르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시부모님들이 식사를 마칠 즈음에 결혼 조건을 언급하시며 의외의 말씨로 조금 놀랐어요. 남편이 직업이 대학병원 전문의라면 의사 남편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사부인 우리 아들이 대학병원에서 잘 나가는 천부인 것을 잘 아시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를 속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의사 사위를 데려오려면 많은 돈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친정엄마는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열쇠 세계가 어떤 의미인지 물으셨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열쇠 세계를 달라는 얘기가 낯설어 할지도 몰라요.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사부인 모리셔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열쇠 세계는 개인 병원, 브랜드 아파트, 그리고 비싼 외제차를 의미합니다. 다른 의사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 3개만 받을 것입니다. 많이 양보한 것이니까 열쇠 3개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에 부모님은 조금 당황하셨고 저도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 부모님은 잠시 속삭이고 나서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김구는 잘난 의사이자 인품도 훌륭한 남자라 그 정도는 아깝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13개를 드리고 그 후로 더 큰 것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아들이 태어난다는데 돈을 절약해서 뭘 할까요? 그렇습니까? 혹시 사돈을? 역시 사돈님은 듣던 대로 쿨하시네요. 대규모 사업을 하는 대표님이니까 탈락은 너무 많이 다르죠.
혹시 우리 이야기를 듣다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대답해 주시니 마음이 편하네요. 사돈, 그러면 저희가 혼수를 제대로 할게요. 사실 저희는 두 분처럼 자수성가하지 못해서 형편이 어려운데도 빚을 내서라도 완벽하게 꾸려서 혼수를 채울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부인. 그러면 나머지는 김군과 얘기해서 하나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돈끼리 가끔 만나서 어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정말요. 사돈 어른들이 진짜 성격이 좋으시구나. 그럼 나중에 우리 골프장에 좀 데려가 주실래요? 최소한의 골프채를 휘두르는 건데 아쉽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나이까지 못 해봤네요. 아이, 그러셨군요. 아, 그럼 다음에 제가 제대로 대접하겠습니다. 골프부터 호텔 레스토랑까지 풀코스로 쏘겠어요. 그렇게 상견례에서 시부모님은 우리 부모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셨고 원하는 대답을 다 들은 셈이네요. 도가 지나친 것 같아 남편에게 따로 열쇠 세계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난 남편에게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꼭 말해서 제대로 이해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친정아빠가 난 그럴 줄 아셨는지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차 안에서 절대 남편에게 따지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유림아, 너 아까 표정이 안 좋았다는데 시어머니가 열쇠 세계 이야기를 꺼내니까 많이 일그러지던데.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 넌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아빠, 이게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허허 웃으면서 그 많은 걸 다 해준다고 할 수 있어? 아니. 시부모님도 그래. 자신들이 가진 것 마냥 뭘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거야? 내가 오빠한테 빠지는 여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해서 시집을 가야 해? 나 내일 오빠 만나서 열쇠고리부터 뭐부터 집어치우고 남들처럼 남자가 집을 준비하라고 할 거야. 그게 아니면 파월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러지 말라니까. 우리도 유림이 내가 잘나고 예쁜 애인 줄 알 것 같아. 그런데 김구는 의사잖아. 아빠의 친구들도 의사 사위나 의사 며느리 대접할 때 다들 그렇게 13개씩 주면서 결혼시켰다더라. 이 세상은 말이야. 우리가 바꾸려고 해도 잘도 바뀌지 않는 거라고. 유림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돈이 없다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줘라. 짜증나. 무슨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 아, 몰라. 생각 좀 해봐야겠어. 부모님은 원래 인생이 그런 것이고 결혼은 비즈니스가 들어가는 것이라며 제게 연신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 심한 가정들을 예로 든다면 제 시부모님은 양반이라고 편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고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싫은 티를 내지 않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혼집을 구경하러 다녔는데 남편은 가장 비싼 아파트를 골랐어요. 물론 그 집이 가장 예쁘기도 했고요. 전망도 좋아서 마음에 들었지만 그 위에 검소한 성격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되니 조금 실망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그 아파트를 계약하고 다음으로 병원을 차릴 상가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가장 비싼 곳을 골라 마음이 조금 착잡했어요. 제가 결혼하는 것이 꼭 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애할 때는 제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만 꺼내도 도로 집어넣기를 하는 남자였는데 이렇게 변해버리니 찝찝한 감정이 날이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며 많은 남녀가 파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저는 이 고비를 잘 넘기면 그 아이와 문제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고 애써 웃으면서 감정 상하지 않은 척하며 결혼 준비를 이어갔어요.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던 저희 부모님에게 골치 아픈 일이 생기셨습니다. 부모님의 부대찌개 식당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한 손님이 부대찌개를 배달시켰는데 국물 안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사진과 욕을 올렸는데
그 손님을 시작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부대찌개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넘어서 고소까지 합의금을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사진들을 인터넷에 뿌렸다고 합니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의 프랜차이즈 식당인 스모고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고 가게들의 매출은 대부분 반토막이 나 버렸어요. 아빠는 이게 거짓이라고 하고 누군가의 꿈이라고 푸념하셨어요. 유리마,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아빠와 엄마가 수십 년 동안 힘들게 모아놓은 가게가 하루아침에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 같아요. 세상이 정말 무서운 게지만 현재 상황은 좋지 않아요. 아빠, 이게 사실이 아닌 걸 알잖아요. 장사를 정말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어떻게 음식에서 쓰레기가 나왔다는 소문이 퍼진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런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블랙 컨슈머들 때문인 것 같아요. 식당 손님들을 고의로 해롭게 하기 위해 이물질을 넣고 합의금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블랙 컨슈머가 많이 있어 우리가 청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사진과 기사를 게재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블랙 컨슈머의 이야기만 믿고 있어. 이대로 가게 문을 다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어제는 부대찌개 본점 앞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는데 더러운 음식을 팔지 말라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태가 자주 발생할 것 같아 걱정되네. 그런 사람들을 고소하면 되잖아. 경찰에 신고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기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아? 나의 아버지는 변호사로서 조언을 해주었는데 이런 식으로 고소한다면? 소문에 따르면 갑질하는 식당이 있다는 이미지가 생겼다. 그래서 이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더욱 고소해도 문제인 것은 그 인간들이 정말로 쓰레기가 음식에 나왔다고 주장하면 방법이 없다고 한다. 이것이 블랙 컨슈머들에게 골칫거리가 되는 이유다. 게다가 아버지는 음식을 팔지 말라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해산시키고 나가면 다시 모여서 시위를 하며 오는 손님들을 쫓아낸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제 결혼식을 앞두고 이런 걱정거리가 생겨 미안하고 크게 불안해하셨습니다. 저는 정의가 이길 것이라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위로했지만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불매운동은 더 심해졌다. 식당 안에는 손님도 없고 배달 주문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곳에 위치한 부대찌개집들이 모두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결국 부모님은 당분간 모든 식당 문을 잠시 닫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상인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셔터를 내리셨습니다. 블랙 컨슈머들은 우리 부대찌개 가게를 비난하는 글을 수도 없이 많이 올려서 SNS를 통해 전파되며 헛소문이 사실로 받아들여져 많은 사람들이 욕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중 심리까지 적용된 상황으로 인해 식당은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상황이 계속되자 식당 문이 어쩔 수 없이 닫혀 있어서 부모님의 손해가 크게 이를 뻔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오는 법이더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게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심각한 목소리로 시댁에 가보라고 부르더니 시부모님과 남편이 한숨을 죽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아버님,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오빠, 무슨 문제가 있나요? 심각한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라고 물으니 시어머니께서 혀를 깨물며 대답하셨습니다. 예, 우리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 부모님의 식당들이 번갈아 문을 닫았어요. 이제는 처참하게 망하게 생겼는데 왜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거죠? 신혼집 계약금만 넣어두고 잔금을 치르기도 않았다며 또 병원과 외제차 소식이 왜 아직도 없는 건가요? 네가 입 닫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너를 불렀단 말이야. 지금 상황을 보니 우리 아들이 의사로 일하면서 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상황이 닥칠 것 같아. 저는 크게 실망했지만 전에 아빠가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며 화를 삭히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럼 오늘 부르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결혼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위기를 겪고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방법을 찾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최혜송은 무슨 죄가 있는 건데 사과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식당을 퇴사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라는 뜻인가요? 청첩장을 다 돌렸는데 연기하자는 거예요. 아니야, 답답하다고 의사 사위를 데려가려고 한 게 아닌가요? 어머니, 지금으로서는 결혼을 조금만 연기하고 기다리시는 게 어때요?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서 지금 넘어지기 직전이세요. 안 돼요. 너희 결혼은 없는 일로 처리해야겠어요.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너희 식당들은 망할 것 같아요. 아니, 벌써 망해버린 게 다름없으니 여기서 끝내야겠어요. 망한 집안에 귀한 아들 줄은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나가보세요. 어머니, 그거 진심이세요? 우리 집 상황이 바뀌니까 바로 끊겠다고요. 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시겠죠? 우리 부모님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바로 손절할 거예요. 시부모님은 고개를 돌리시고 한숨을 쉬며 다 말했으니 빨리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엄청 상냥하게 대해 주셨는데 이렇게 180도 바뀐 모습을 보니 부모와 같이 밀었어요. 저를 오직 돈으로만 생각하셨다는 걸 알고 나니 오만정이 떨어진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오빠도 같은 생각이니?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헤어지고 싶어. 헤어지자. 내가 아무리 널 사랑해도 망한 너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 결혼은 현실이지. 너희 집안 상황을 보니 곧 처절하게 망하기 때문에 내 등에 빨대 꽂힐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언제까지 월급 의사로 살 수는 없어. 그래서 개인 병원을 차려주고 집이랑 차, 그리고 많은 것들을 지원해줄 여자를 다시 찾을 생각이야. 우리 여기서 끝내자. 타혼하자. 시부모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다를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이 틀렸군요. 세 사람 모두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었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악한 늑대들이었습니다. 그 이에 통보를 드리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도 마음의 결정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거였구나. 오빠도 나를 물주로 여기고 만난 거였어. 순진하게 진짜 사랑이라 믿은 내가 멍청한 년이었네. 오빠, 어머니, 아버님, 제가 한마디만 하고 일어날게요.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세요. 남한테 빌붙어서 기생하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신 모양인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저주를 퍼부어서 이 집 식구들이 길바닥에 남게 할 테니까요. 제가 화를 내며 일어서자 시어머니가 일어나자마자 제 뺨을 가볍게 훔쳐요. 이게 어디서 맹목적인 말이야? 무엇에 저주를 퍼붓겠다고 하고 있어? 최후에는 자존심이 심하게 부딪히겠네. 어리석은 여자야. 창녀식 가족들이야말로 이제 곧 빚더미 속에서 처절하게 망할 거야. 우리가 저주를 행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우리 가족들과 결혼을 맺어야 할까? 머리가 텁텁한 여자야. 영영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구미 같은 어머니와 아버지랑 살아라. 뺨을 만지며 이러한 미친 듯이 흥분하는 말을 듣자 눈이 돌아가 버렸다. 그러므로 시어머니의 뺨을 세게 때려버렸다. 날려버렸네. 이 늙고 추악한 망할려나 어디서 감히 내 부모님을 욕해. 내년이 날 때리면 고분고분하게 맞고만 있을 줄 알았냐? 뭐야, 지금 너가 날 친구냐? 어이가 없네. 며느리 될 줄 알고 잘해줬더니 내 뺨을 쳐. 너 오늘 곱게 못 나갈 것 같다. 내가 오늘 내 면상을 엎어서 평생 숨어 살게 해줄게. 덤벼봐. 늙어 빠진 년을 내가 무서워할 것 같냐?
나야말로 오늘 내랑 식구들 모조리 찢어 발기겠어.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자 저도 똑같이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귓방망이를 휘둘렀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했는데 남편과 시아버지는 매우 놀라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를 잡아뜨리고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젖을 먹던 아기에게 힘을 다해 발길질을 해주었죠. 그러더니 언덕처럼 비명이 터져나오며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진 거죠. 아, 이건 패야. 아이고, 나중에 딸처럼 대해 줬더니 은혜를 팔기로 갚는 나쁜 년, 라며 사연을 털어놨어요. 여보, 아들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을 거야? 빨리 천연 때려 눕혀. 그러자 두 부자가 일어났는데 저는 냉장고를 열어 오래된 김치통을 꺼내었습니다. 맨손으로 냄새 나는 김치 한 덩이를 꺼내서 두 부자의 얼굴에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이 거지 새끼들아, 매운맛 좀 보라. 어떠냐? 썩은 내가 진동하며 있다. 이게 니들의 인생이며 앞으로의 미래일 거야. 평생 썩은 내 맛 맡으면서 살 거야. 새끼들아, 와봐, 덤벼보라고, 묵은지 맛을 보라는 거야. 그만하지 못해 조용히 헤어지자고 했으면 그냥 떨어져 나가야 해. 왜 이렇게 더럽게 굴어? 너 같은 년이랑 파혼을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런 성질, 머리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훨씬 전에 헤어졌을 거야. 어떤 놈이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할지. 암담하지 아니지. 넌 평생 시집도 못 가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 내 부모랑 빚이나 갚고 살 거야. 남편이 시어머니 못지않게 막말을 하길래 묵은지를 그의 면상에 박아버리고 쓱싹쓱싹 비벼버렸습니다. 멀뚱하게 있는 시아버지에게도 똑같이 면상에 묵은지를 비벼줬죠. 두 사람은 눈과 코가 얼마나 매웠는지 그이는 바닥에 자빠져서 물을 찾으려고 내 발로 킥키웠습니다. 아이, 내 눈이 같은 여자아. 진짜 해도 너무하잖아. 이렇게 추잡하게 나오면 너한테도 좋을 게 없다고. 물 좀 갖다 줘, 한유라. 물 좀 갖다. 저주해. 너 이런 더러운 녀석이야. 내 부모님과 함께 오랫동안 살아라. 내가 내게 더 요란한 복수를 보여줄 테니 또한 너희 부모님도 조심하고 살아. 언젠가 내 손으로 너희를 찾아와 벌을 줄지 몰라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뒤통수에 주의하도록.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발효된 장을 시어머니 쪽으로 던지고 바닥에 굴러가는 세 사람을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부모님께서 블랙 컨슈머 때문에 위기를 맞았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그 위기 덕분에 남편과 시댁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알아 차려 이별하게 되어 다행한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끔찍한 이별을 경험하게 되었네요. 그 후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렸더니 크게 화를 내셨어요. 제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시부모와 남편이 그런 악질이고 거지근성이 충만한 쓰레기인 줄 몰랐다며 폭탄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가서 상대편을 척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단호히 거절하고 나왔다고 전해드리니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시댁 문제는 잠시 두고 눈앞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갑질에 대한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소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변호사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변호사들을 팀으로 구성하여 블랙 컨슈머들에 대해 일일이 형사고소와 민사고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우리 가족들도 대면하게 되었는데 20살 적도 되는 청소년이거나 연세가 지긋한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는 질문에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들이 사기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압박하여 꼬리를 내리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알바 사이트를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하루에 1시간만 일해도 5만 원을 준다는 꿀알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해봤더니
사장님들이 부대찌개를 배달시켜서 이물질을 놓고 사진을 찍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5만 원을 받게 됐고 돈 욕심이 나서 매일 그런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와 부모님은 기가 막혀서 말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식당을 모함해서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인터넷에 거짓을 올린 블랙 컨슈머뿐만 아니라 식당 앞에서 시위하던 사람들도 모두 누군가의 돈을 받고 알바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한 거죠. 누가 확실하지 않아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경찰은 고용주를 찾기 위해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긴장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몇 시간 후 우리 가족 앞에 한 남자가 수갑을 차고 나타났어요. 돈을 주고 블랙 컨슈머들과 시위대에게 부추긴 고용주는 우리 아빠와 같은 부대찌개 프랜차이즈 대표였습니다. 아빠의 부대찌개가 2배 이상으로 잘 팔리기 때문에 그를 막기 위해 교묘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어요. 상상도 못한 결과에 직면하며 황당해했죠. 그 부대찌개 대표는 즉시 체포되었고 고용된 가짜 블랙 컨슈머들은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부모님은 책임자인 부대찌개 대표만을 민사고소하기로 결정했고 고용된 사람들은 봐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조건을 걸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께 고소장을 따로 전달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여러분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주세요. 그것을 인증할 사진으로 제출하면 모두 끝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사람들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폄하하고 음해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긴 글을 인터넷에 연이어 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곧 크게 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에도 나온 일이에요. 한 달 만에 억울한 일이 해소되었고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손님들은 오해가 해소되자 전과 같이 발딛지 않은 채로 식당으로 몰려들어와서 배달 주문도 계속해서 들어와서 손해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구속된 부대찌개 대표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판사님이 그를 올바르게 판결하여 보상금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의 위기를 모두 극복했어요. 그래서 이제야 마음 편하게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친정집 앞 놀이터에 벤치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이었는데요. 보니 역겨워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세 사람이 재빨리 달려와 제 앞을 가로막고 나란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피가 터지게 싸워놓고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새 얘기 그동안 잘 지냈니? 어머나, 얼굴이 판 피인 쪽이 됐네. 그 블랙 컨슈머진 머시기인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이봐요, 아주머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나랑 한바탕 더 싸우려고 찾아온 겁니까? 아니다 뭐, 그럴 리가 있겠니? 새아가 우리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 너희 부대찌개 뉴스 봤다고. 그리고 오는 길에 내 친정 부모님 가게 살펴봤는데 예전처럼 손님들이 헤매고 있는 것을 보니 아가, 이번에도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군. 이번 기회에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깨달았어. 어떤 위기가 닥쳐도 모든 걸 이겨내는 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린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정말 어이가 없었어. 친정이 망할 위기에 섰는데 다시 저와 결혼하자고 세 사람이 찾아왔어. 돈 앞에는 장사 없다는 말을 할 때도 있는데 거지근성 충만한 시댁 식구들은 자존심 등 다 버리고 나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었어. 내가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야. 없다고 전했더니 시어머니는 두 부자에게 눈치를 줬고 곧 제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싹싹 빌며 자기들과 다시 인연이 되자고 애원했습니다. 남편은 눈물까지 질질 짜면서 찌질함의 끝을 보여주더군요. 유림아, 오빠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 같은 완벽한 여자를 몰라보고 괜히 헤어지자고 했어. 유림아, 오빠가 결혼하면 진짜 잘할 거니까 화 풀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똥으로 매주를 쓰라고 하면 고지고대로 하면서 살 거야. 날 제발 용서해줘. 그 순간 저는 머릿속으로 재미있는 그림 하나를 그렸고 그걸 실행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아.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요. 일어나셔서 기분 상하게 만들려니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제가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믿어주실 테니 예정대로 결혼식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 예식장을 취소하지 않았고 친척과 지인들에게도 결혼이 파토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정대로 결혼할 생각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웃으면서서 어머니께서 기뻐하셔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운 아기는 존경할 만한 사업가의 딸이라 그런지 폐포가 커요. 우리 누나 중 한 명을 정말로 잘 맞추었나 봅니다. 어허, 행복한 날이네요. 신랑 어머님은 정말로 너무나 좋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저도요.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살 거예요. 신혼집과 병원은 결혼식을 열고 잔금을 치르겠습니다. 외제차는 비싼 롤스로이스로 해드릴 거예요. 의사가 2억 가치의 자동차를 타야만 멋있지 않겠어요? 정말이에요. 아유, 우리 새로 온 아기는 최고예요. 그래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결혼하겠다고 공언하고 친정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제 마음을 전하니 제 마음대로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결혼식장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2주 동안 바쁜 핑계를 대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피해 다녔고 결혼식 당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12시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제 부모님과 함께 11시 50분에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시댁 식구들이 분노한 모습이었는데요.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나서요. 여보세요. 아, 어머님인가요? 새 아기는 지금 어디 있나요? 오늘은 결혼식인데 왜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나요? 우리 친척들과 친구들은 모두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희 가족들은 왜 아직도 오지 않았나요? 정말 결혼식을 취소하려는 게 아니겠죠? 똥줄이 제대로 맞아서 이러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고 있어서 전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하객들도 같이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제 얼굴이 화장을 조금 망가뜨려서 늦게 출발하게 됐어요. 예쁜 신부가 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지각하여 미안합니다. 어머님이 아니지만 결혼식에만 오면 된다며 지연되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저는 마음이 편해서 우리를 버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하객분들께 신부가 조금 늦는다고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돌아가지는 않을 테니까 멀리서 오셨으니까요. 정말 죄송하단 말씀 전해주시고 집안 친척들이 시골에서 오셨을 텐데 최대한 빨리 갈게요. 어머니. 전화를 끊으면서 키득거리며 부모님과 함께 예식장으로 천천히 운전하며 도착했습니다. 12시 20분이 되어서야 예식장에 도착하여 일행들을 만났습니다. 들어가자마자 3층으로 올라가 하얀 복도가 보였다. 시댁 식구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나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오빠,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제 부모님도 왔고요. 하면서 말했다. 하울이 새 애기 왔다. 아유, 드디어 왔네. 어머니가 말했다. 죄송해요. 저희가 많이 늦었죠. 아니, 나 괜찮아. 아버지가 말했다. 그런데 조금 빨리 움직이면 안 될까? 웨딩드레스 입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잖아. 나는 말했다. 어머님, 저 드레스 안 입어도 돼요. 드레스를 입지 않겠다니 어머니가 물었다.
설마 이러고 신부 입장을 하려고 추리닝 바람으로 그럴 리가요? 신부 입장할 일 없으니 드레스 입지 않겠다고요. 생축입니다. 서프라이즈를 줬어요. 놀라셨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와 멀쩡한 정장을 입은 시아버지, 그리고 턱시도와 화장을 꼼꼼하게 한 남편이 입을 벌리고 놀라시더군요. 저는 정말 결혼할 거라고 생각한 건데요. 혹시 현재 청취자분들도 정말 제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저가 왜 그런 일을 꾸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흥분한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고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이제 와서? 라고 물으셨어요.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니?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이벤트 준비했을 뿐이라고요. 아, 잠깐, 이제 올 때가 됐는데 누가 온다는 거야?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 지금 우리 가지고 논 거니? 빨리 대답해. 여기 우리 친척들이 다 찾아왔고, 내 아들, 병원 의사들이랑 직원들, 그리고 병원 이사장이랑 사모님까지 다 왔다는 말이야. 내가 이 결혼식을 망치면 아주 곤란하다는 말이야. 그게 제가 바라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님, 더 곤란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저기,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보이시죠?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고맙게 받으세요. 제가 손가락으로 복도 끝을 가리키며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그 방향을 향했다. 세 사람은 다리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말았다. 잠시 후 우리 앞으로 걸어오는 무리 중 한 여자가 입을 열었다. 오빠, 오늘 결혼식을 하는데 나랑 약혼하고도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승미야, 너가 이곳을 어떻게 알아온 거야? 이게 내가 준비한 초특급 반전 이벤트야. 사실은 저랑 결혼하려던 남자가 저랑 헤어지고 돈 많은 집 아가씨를 만나서 급하게 결혼하기로 했다. 시부모님은 수백만 원의 예단 돈을 받고 남편은 개인 병원을 차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계약금으로 수십만 원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거라니 여자 모르게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남편의 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친정집을 찾아간 날 결혼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남편과 약혼한 여자는 변호사였고 함께 온 사람들은 변호사 동료들과 약혼한 여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시댁에 혼란이 컸죠. 돈에 미칠 정도로 무모해서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변호사 약혼녀가 남편의 넥타이를 잡고 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 5손가락에 큐빅이 박힌 반지를 5개나 끼운데 반지를 거꾸로 끼워서 남편의 면상이 갈리고 있었어요. 변호사 약혼녀는 살벌한 싸대기를 날리며 말했습니다. 이 천하의 사기꾼 같은 놈이 감히 변호사인 나를 속여먹어? 이 놈은 간이 얼마나 크길래 이런 짓을 벌였단 말이야? 뭐 상관없어. 너는 오늘 내 손에 갈갈이 찢길 거고 내 부모도 똑같이 돼지게 맞을 테니까. 승미야, 그만 때리고 내 말 좀 들어봐. 나 오늘 결혼 안 해. 아, 이건 모두 오해야 오해야. 나 턱시도 입고 있는 거랑 내 어미아비가 저렇게 차려입은 건 뭔데? 또 예식장 안에 하객들은 다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 마침 하객들이 다 나오고 있네.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자 약혼녀의 부모님이 시부모를 하나씩 잡아서 귀싸대기와 발길질을 시작했습니다. 망신을 제대로 주고 싶어서 하객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모양이더라고요. 세 사람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처맞기만 하고 있어서 저가 큰 목소리로 하객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다들 잘 들으세요. 여기 있는 신랑은 오늘 결혼 못해요. 저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다른 여자랑 약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약혼녀한테 돈도 뜯고 예물까지 받아먹었다고 해요. 결혼을 빌미로 사기를 쳤던 사기꾼이라고 하네요. 하객들 중에 병원 의사들이랑 관계자들도 모두 오셨나요? 이런,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앉아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선택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실 분은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약혼녀와 뒤에 계신 무리는 모두 변호사들이에요. 이 인간들, 인생을 조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마음껏 찍어서 지인들에게 보내주시거나 인터넷에 올려도 됩니다. 제 말이 끝나자 하객들이 핸드폰을 꺼내 시댁 식구들이 난장판이 된 모습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약혼녀 및 식구들의 응징을 구경하느라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잠시 후 약혼녀가 남편을 따로 내보낼 일에 흥미를 잃은 것 같아 보입니다. 손가락에 끼어있던 반지들을 모두 뺐더군요. 그리고 고소장을 꺼내어 시댁 식구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타인을 기망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사기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가져간 돈과 예물가, 그리고 정신적 보상금까지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제 뒤에 변호사 동료들이 보이시죠? 우리는 5억 청구할 것입니다. 이 돈을 갚거나 감옥에 가야 할 것입니다. 결정하셔야 할 겁니다. 5억이 너무 과도하다면 그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판사에게 깎아달라고 요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들아,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 변호사 약혼녀가 고소장과 손해배상 청구서를 건네줬어.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은 큰 금액을 보고 돌아가는군요. 그런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었으니 아마 그냥 당황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듯이 두리번거리던 중 제 앞으로 내 발로 기어와서 제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호소했어. 요리야, 우리 손주를 좀 살려주려면 세게 필요 없으니까 결혼 후 좀 도와주면 어떨까? 5억만 좀 갚아주면 안 될까? 뭐라고요, 아줌마? 진심이세요? 아직도 내가 당신 아들과 결혼하길 원하는 거죠? 세아가 내가 죽일 년이야. 내 아들을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버리고 돈 많은 여자랑 만나게 했어. 내 욕심이 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해. 세아가 내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러니 내가 데리고 살아주면 안 되겠니? 아, 우리한테 5억이 어디 있겠니? 변호사 고용할 돈도 없어서 깎지도 못한 것이야. 시어머니의 정신연령이 몇 살인지 정말로 궁금했어요. 저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혼이양해를 구하는 분이지요. 이봐요, 아주머니. 내가 미친 줄 알고 당신 아들과 결혼할 거예요. 오늘의 일을 꾸미고 지시한 건 바로 이겁니다. 나 이전에 말했잖아요. 뒤통수 조심하라, 며 저주를 퍼부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제가 말한 대로 그들은 실컷 비웃자 남편과 시아버지가 내 발로 기어들고 시어머니 옆으로 나란히 안으로 들어오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결혼을 거부해도 이 사태를 정리해주기를 요청했고 고소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울고 뗐었어요. 당연히 난 그들에게 한마디도 내뱉지 않을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려고 할 때 제가 신발 바닥으로 그들의 얼굴을 이전해댔습니다. 그것은 괜찮네요. 도저히 누가 제 뒤통수를 쳐서 이런 일을 겪었는지 슬픈 성정들아. 너희들의 친척들, 지인들, 병원 직원들까지도 모두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얼굴을 들고 살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변호사 약혼녀에게 있는 적이 손해배상금이나 벌금이나 다 갚지 못하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너희들의 삶은 끝났어. 세 사람은 더 이상 구걸해봐야 소용없는 것을 알았는지 무력한 표정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이 사건을 지켜본 손님들은 실망한 채로 퇴장했어요. 병원 이사장은 남편에게 출근하지 않았다. 말라는 말과 병원 이미지를 손상시켰으니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제가 쏘아올린 복수의 불꽃이 제대로 터져서 이런 극강의 결말을 맞게 됐네요. 세 사람은 바닥에 계속 널브러진 채 있었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결혼식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흐르고
법정에 서게 된 남편은 변호사 약혼녀가 고소한 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주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벌금도 수천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이사장의 명예훼손죄로 또다시 거액의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의사여도 그 많은 돈을 갚기 위해서는 분명 10년은 걸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다른 대학병원에서 그 일을 받아준다는 명목 하에 말이에요. 시댁 식구들은 그 많은 위자료를 갚기 위해 집을 팔아보았지만 한참이나 모자라서 사채까지 써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없어서 남편의 통장을 압수당했어요. 매달 의사로 일하며 버는 돈을 사채업자들이 원금과 이자로 다 먹기로 한 거죠. 사채를 쓰면 엄청 시달린다는데 아마 그이는 아주 오랫동안 감옥보다 더 험한 인생을 살 것 같았네요. 그이는 경기도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에 이력서를 제출해봤지만 소문파다해서 그런지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에 취직하고 거기서 숙식하며 살게 되었어요. 앞으로 약 10년 동안은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빼앗기면서 손가락만 빨며 지내야 합니다. 시부모님은 집이 없는데 누구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 거리를 배회하던 중 쉼터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평생을 그 쉼터에서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 복수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한편 모든 복수와 응징을 맛보여준 후 몇 년 뒤에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소개해준 분이었죠. 쌀국수 프랜차이즈 대표였던 저는 아빠가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통해 만난 사람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는 매우 친절하고 성격이 좋은 총각으로 나를 자부심 가지고 사위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의 소개를 통해 만난 우리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끼며 연애를 시작했고 제가 30대 후반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기에 정말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식장에 들어갔죠. 현재는 남편과 신혼집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상이 내 이야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을 것이라 믿고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길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